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우진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일단 아이들 가르치는 거 말고도 이제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고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건지 이거부터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뭐에 비해서 이제 좀 값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느낌의 개념인데, 그러면 뭐에 비해서라고 했을 때 이 본질 가치, 펀더멘털에 비해서 우리가 증시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본질 가치에 미달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본질 가치를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장부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 가치 대비에 주가가 얼마만큼 형성이 돼 있느냐. 그걸 이제 장부 가치 대비 주가 비율, 또 영어로 price to book, 줄여서 PBR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조사 대상 45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41위. 바닥이군요.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52%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이 PBR보다 사실 더 좀 극단적인 그 측정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유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복수 상장이 많으니까 상장회사가 또 다른 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그러면 있어요. 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다 합하면 모회사의 시가총액이 그거보다는 커야 될 건데, 왜냐면 모회사는 다른 비즈니스도 있으니까. 근데 이 모회사의 시총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보다 미달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 80 몇 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수준이다. 그거는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다 통으로 사서 자회사 주식을 매각해버리면 그 차액만큼 자기한테 이 아비트라지 거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차익거래가 계속 생기겠죠. 차익거래가 계속 생기면서 그렇게 발생할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그 모회사의 주식이 팔리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기업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 주주 환원이 미흡하다, 회계가 불투명하다, 단타 성향이 강해서 그렇다, 지정학적 위협성이 크다, 이런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 교수가 보기에는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지정학적 위험, 북핵 리스크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북핵 얘기 나오면 그날 잠깐 떨어졌다가 다음날 다시 반등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거는 심각하게 보지 않고, 이미 한 10년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다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거를 원인으로 드는데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 지배 구조 그러면 무슨 순환 출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복잡한 어떤 그러한 기업 집단 내의 소유 지배 구조를 주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는 그 상장 회사에서 n분의 1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n분의 1? 아니,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우리가 n분의 1이니까 내가 한 주 가진 사람은 한 주만큼, 10주 가진 사람은 10주만큼 비례적으로 이익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가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이제 100이 있는데 100을 벌었으면 그럼 이제 이거를 주주들한테 자기 지분 비율대로 100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20을 퉁으로 띄어요. 지배주주가. 그러면 나머지 80을 가지고 n분의 1을 하면 시가총액은 100 기준이 아니고 80 기준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크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군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좀 우월하게 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통로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그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공정거래법에서의 이 사익 편취에 적용이 되는 회사는 모든 회사가 아니고 공시대상 기업 집단 이상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러니까 일반 상장 회사, 그래서 다 합쳐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 안 되는 데는 공정거래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SM 같은 경우도 5조가 안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이 어떻게 이 우월하게 이익을 가져가느냐, 이 대표적인 방식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요.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떤 상장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감을 몰아준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어차피 그 자회사의 이익이 상장 회사의 다시 이익이니까. 올라가니까 이익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회사를 만들어요. 개인 회사를. 그러니까 그 SM에서도 문제가 된 게 그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지 않습니까? 그 개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많이 하냐면 제조업을 상장을 하면 그 원료를 자기들이 해요. 원료를. 가족 기업이. 그러면서 이제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그거를 뭐 비싸게 판다든지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만든다. 이익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 회사 쪽으로 이익을 흘러가게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게 공정거래법은 일단 적용 대상이 그 5조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공정거래법은 행정법이라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사익편취 규정의 대상이 되려면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게 만들죠. 29.99를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패밀리 지분율이 29.99.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29.99를 하니까 그러면 트레시홀드를 20%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19.99. 그러니까 이게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게 규제로 인식이 되고 민사로 인식이 안 돼서 회사들은 당당하게 규제를 그렇게 회피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작년에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모회사에는 일반 주주들 이익이 침해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기업 집단 내에 상장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게 되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물적 분할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물적 분할하면 100% 자회사 맞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물적 분할을 하냐면 보통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모회사가 직접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하면 기존 주주들의 그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려해서 밑으로 내려서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걔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 모회사는 지분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모회사도 상장, 자회사도 상장. 그러면은 자회사가 핵심 배터리 기능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은 유망산업 또는 앞으로 신산업으로 기대되는 거에 대한 주가는 자회사 주가에 반영이 되고 모회사에서는 그것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아까 그런 제일 현상들이 처음에 있었죠. 얘기했듯이 또 모회사 자회사 간에 이제 그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자회사 이익이 모회사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거랑 연관이 또 되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회사를 어떻게 떼어내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시사점이 많이 있는데, 최근 작년에도 보면 GE의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이제 GE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분사가 됐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근데 이게 물적 분할한 게 아니에요. 완전 인적 분할입니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회사가 된 거예요. GE라는 이름은 앞에 붙였지만 원래 GE하고 GE 헬스케어하고 지금은 이제 지분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원래 GE 경영진이 GE 헬스케어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 그 KTNG에 대해서 액티비스트하는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KTNG에 대해서 하라는 게 분리 상장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삼을 GE 헬스케어처럼 옆으로 뛰라는 겁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남남이 되라. 근데 이제 우리 경영진은 안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인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랑 미국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만 더 사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또 이 트위터라는 회사가 이제 일론 머스크랑 관련이 있잖아요. 머스크가 이제 샀잖아요. 그게. 그 머스크가 샀잖아요.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근데 그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테슬라가 산 거냐? 테슬라가 산.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테슬라하고 트위터하고의 무슨 시너지가 어쩌고 이런 기사가 한국 기사에 많이 나요. 미국 기사에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너지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테슬라 그 머스크라는 개인 주주를 통해서 두 회사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두 회사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 관계도 없고.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M&A 과정에 있어서도 일반 주주에게 좀 불리하게 이제 합병 비율이
정해진다 이런 논란이 네네. 많았는데 네. 이거 합병 비율 자체는 이게 법대로 결정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합병 비율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면 네. 상장 기업끼리 합병을 할 때는 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뭐 전날 종가, 일주일 종가 평균 뭐 이렇게 해서. 네. 근데 그나마 공식이 있는 거는 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약간 좀 악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주가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합병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면 자기들이 지분이 많은 회사, 패밀리가 하고 지분이 적은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 네. 지분이 많은 회사의 가치가 좀 좋아야 이게 합병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합병 발표 전까지 두 회사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 그래서 패밀리 지분, 특히 2, 3세 지분이 많은 회사들이 합병 발표 전까지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상대편 회사는 비슷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죠. 네. 이제 이걸 이 회사의 이제 좋은 쪽으로 뭐 공시가 이제 긍정적인 공시가 이제 오르는 회사 쪽에도 많이 나오고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주가 조작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주가가 팍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한다 그러면 본질 가치 대비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하니까 그때 또 일반 주주들이 불리할 수 있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공식이 있지만 네. 이게 면제부가 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배주주가 유리하게 여러 가지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들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네네. 물적 분할 때 모회사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주겠다 뭐 이런 네네네. 뭐 대책도 내오고 뭐 이러는데 이런 네. 좀 대책 나오는 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법무부에서 상법특별위원회를 해서 네.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에도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장 지금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저 자회사 주식을 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점을 언제 시점으로 할지 얼마만큼을 줘야 될지 이런 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물적 분할을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물적 분할이 됐어. 그럼 난 그 물적 분할 싫으니까 내 원래 주식 다시 사달라. 이제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사실은 자회사 주식을 갖고 싶은데 이익을 나누고 싶은데 이익을 나는 나누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건 아니고 예. 내 주식 그냥 사가라 정도니까 주주들이 그 원하는 정도까지는 잘 안 아직은 좀 되고 있는 거죠. 하다.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제 돈을 뭘 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소액 주주들이나 뭐 이런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듣는다. 아 그럼요. 이렇게 이게 좀 옛날에 평가를 해야 비해서는 되겠네요. 많이 바뀐 게 일단 이게 이슈화가 되잖아요. 예. 10년 전만 했어도 물적 분할하고 그러면 우리 일반 메이저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지금 배터리 지금 투자해서 지금 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네.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격화시켜서 봤을 텐데 지금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배 주주랑 일반 주주의 이익을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일반 지배 주주들의 이 생각만 바꾸면 되나요? 아니면 좀 제도가 완전히 좀 바뀌어야지 해결될 것 같아요. 둘 다 돼야죠. 네. 둘 다 되는데 일단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일단 그래서 오너라는 말부터 없애야 되고 오너마라는 말을 없애자. 말을 없애야 되고 우리 김우진 교수님 오래전부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죠. 아니, 예? 오너는 저기 치킨집 사장님들이 오너세요. 예. 100% 자기 거니까. 나머지 상장 기업의 오너는 주주들이죠. n분의 1로. 그러면 미국 회사가 다 분산소인데 그럼 미국 회사 한국식으로 따지면 다 주인 없는 회사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배주주라고 지금 지배주주라고 표현하자. 계속 하고 예. 우리가 오너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그분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월급 주고 자기 돈으로 배당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분들 의식이 수탁자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스튜어드다. 내가 스튜어드인데 우리 아버지가 창업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상장회사에서 저 수많은 주주들이 나한테 돈을 맡기고 이거를 좀 회사를 경영하러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것인가. 네. 이런 마인드를 일단 가져야 되고 오너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가 선량한 돼야 된다. 관리자다. 예. 나는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바꾸고 우리가 해왔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결국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민사 문제인데 민사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궁극적으로는 그럼 상법을 개정을 해서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제도는 법 개정까지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법 차원에서 주주보호에 대한 음. 거가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음.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하자고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하면 외국 자본에만 이익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국 자본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네. 그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줬는데 이재용이 배당을 많이 받아갔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주주들은 안 받아갔습니까? 배당은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들을. 배당이야말로 n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배당으로 가져가려면 주식을 많이 가져서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똑같이 n분의 1로 가져갔기 네. 때문에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야말로 가장 그건 공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기 전에 내가 그 주식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예. 그 외국 자본도 이제 동등하게 좀 봐야 된다. 자본에는 국적이 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중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또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해서 우리가 돈을 가져오는 거를 베트남 정부가 막으면 우리는 베트남 정부 욕하고 상당히 지금 열받겠죠. 열받죠. 그러면. 예. 근데 롯데가 한국에서 번 돈을 일본 주주한테 배당하면 그것도 뭐라 그러고 예.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시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필요가 있다. 있다. 네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당장 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우리 그 상장 기업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 창업주 일가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을 네. 때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키는 이런 식의 판결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천천히 제도를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우리가 상장제도 같은 것도 좀 손을 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장을 할 때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니까 아까 그 개인회사 같은 거가 있으면 상장을 안 해주니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장을 한 다음에 1, 2년 지나면서 다시 스멀스멀 그런 게 생겨서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도 꼭 공정거래법 아까 그 사기편집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래소에서 감시를 해서 상장 기업의 이익이 빠져나가는 것들은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할 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했을 때 이제 미국 대비 이제 주가 수준이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정도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면 한 배 정도 이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액티비스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건 노다지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훨씬 더 갈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거죠,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모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영철 박사님 또 불러주셔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 같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